TV 특강 재테크의 법칙. 이번 시간에는 직장인의 필수 재테크 4가지 방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재테크의 법칙 6번째 시간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재테크의 법칙 자산관리사 최영수입니다. 자, 지난주까지 이제 5회에 걸쳐서 재테크의 법칙 이제 방송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난주에는 또 이제 현금 흐름과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자산관리 스스로 해보셨는데 어떠셨나요? 좀 해보셨나요? 예, 아마도 좀 쉽지 않다, 또 어렵다 이런 생각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재테크는 이렇게 하나하나의 실천에 의해서 정말 중요한 재테크가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명심하시고 재테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는요, 좀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직장인 필수 재테크 4가지. 그러니까 직장인이라 한다면 반드시 알아야 할 만한 4가지를 좀 선정을 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걸 조심해야 되고 어떤 걸 또 해야 하는지, 그리고 뭘 해야 하는지를 좀 이제 일반적으로 하는 것들을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뭐 직장인이라 한다면은 한번 귀 기울여 들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지난 시간에 그렇게 강조했던 걸 오늘 또 한번 강조하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현금 흐름이다. 무엇보다도 소득 지출 관리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현금 흐름 방법, 지난번에 분명히 소비통장, 저축통장 나누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럼 이게 어떤 식으로 이제 재테크 현실에서 쓰이는지를 한번 볼게요. 저희 실제 시청자분의 사례인데요. 지금 40대 맞벌이 부부입니다. 부인은 지금 현재 그 성북구 쪽에 아파트 경북 쪽에 초등학교 선생님으로 계시고, 남편분은 이제 그 분당 쪽에 IT 기업을 다니시는 분이신데, 지금 현재 소유 부동산은 분당에 있는 103제곱미터 아파트 5억 원짜리 가지고 계시고, 그 다음에 CMA 정기예금으로 5,500, 그리고 주식형 펀드 상품으로 4,500 정도를 가지고 계셔가지고 총 6억의 자산이 있으신 분입니다. 대출도 없고요. 근데 이분의 가장 큰 문제는 2012년 7월 달에 볼 때 현재 수입이 500인데 지출이 400, 그리고 보험료 50만 원씩을 납부를 하고 계세요. 그러면 50만 원이 어디론가 또 새고 있는 상황이시고, 문제는 저축이 지금 현재 전혀 없다는 겁니다. 두 분의 수입이 500인데 저축이 전혀 없다. 이거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실제 이분 같은 경우는 바로 이제 소비 지출을 잡으면서 일단 투자에 대한 현금 흐름을 잡으면은 생각이 많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냐면 이분 같은 경우도 가장 포커스가 현금 흐름 창출이었어요. 왜? 은퇴 시기가 그렇게 많이 남지는 않았어요. 게다가 자녀 교육비는 교육비대로 지금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육비는 교육비대로 나가고 육아는 또 책임지고 있는데, 지금 가장 불편한 사람이 누굴까요? 딱 얘기 들었을 때 분당에서 성북구까지 출퇴근을 하시는 사모님이 아니실까요? 예, 맞습니다. 좀 이기적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 이분 같은 경우도 어떻게 케이스를 해드렸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현금 흐름을 중시를 하는 투자법으로 바뀌셔야 돼요. 과거에는 어떻게 했어요? 부동산을 사서 매매 차익을 오르는 걸 기대를 하고, 그리고 매매 차익이 오르면 이제 또 여러분들은 또 재테크 수단으로서 노후를 준비하고 해야 하는데, 매매 차익은 여러분들이 노후 준비용으로 적절하다 생각하십니까? 과거에는 통했는데 앞으로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2007년 기점으로 해서 2007년도에 우리나라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기 시작한 게 바로 2007년입니다. 그리고 2010년 인구주택 총조사를 보면 1, 2인 가구 증가로 인해서 지금 현재 중대형 아파트들의 가격들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 평범한 재테크, 그러니까 집을 분양받아서 대출받아 분양받아서 매매 차익을 올리고 팔고 하는 이러한 방식의 재테크가 이제는 잘 먹히지 않는 시대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도 바로 주거와 투자를 분리하고 현금 흐름 창출을 하는 방법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가냐면 일단 그 사모님 쪽으로 전세를 들어갔어요. 전세를 들어가고, 그리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영등포의 지역에 재개발 예정지에 부동산 2채를 매입을 했는데, 2채를 매입을 할 때 어떻게 했냐면은
대출을 일부 끼고 보증금 끼고 해서 2억 6천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즉 3억 5천 전세에 2억 6천에 매입을 했는데 월세 수입은 어떻게 되냐면 두 채에서 둘 다 약 한 2천에 100만 원씩 50만 원씩 해서 두 채에서 월세 100만 원씩 들어오는 구조로 만들어 드렸습니다. 2014년제 1월 현재를 본다 한다면 근로소득 500만 원에 월세 100만 원에서 600만 원 소득이 만들어졌죠. 그 다음에 부동산은 그대로 한 겁니다. 내 집의 보유액이 5억짜리를 팔아서 3억 5천 전세로 옮기고 그리고 2억 6천 정도의 이제 그 금융상품을 가지고 가는 이런 상황이 되셨는데요. 자, 그렇다 한다면 금융상품은 CMA에 3천만 원, 정기예금 4천, 채권화평펀드 3천만 원 가져가면서 어떻게 현금으로 바뀌었냐면 600만 원 중에 생활비를 조정하고 보험료를 조금 조정을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한 달에 지금 현재 저축액이 150만 원 정도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일단 정기적금으로 80만 원, 펀드로 50만 원, 그리고 노후를 위한 연금으로 20만 원에서 자녀 교육도 좀 대비를 하고 월 저축하는 금액을 모아서 그 다음에 또 은퇴 시를 대비한 임대 사업도 좀 준비를 하고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전세 증액도 대비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좀 분리를 해놨습니다. 어때요?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기 어떻습니까? 현금으로 보다 보니까 이런 방법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냥 막연하게 집값이 오르겠지 기대하고 있는 것보다는 매월 소득을 늘려가지고 이 부분을 저축을 늘려서 내가 노후도 준비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목표를 향해서 하나씩 해나가는 거죠. 이분 같은 경우도 목표가 명확해요. 앞으로 한 7, 8년 남은 은퇴 시점에 모든 자산을 정리해서 임대사업에서 월세소득 들어오고 국민연금에서 월세소득 들어오고 그리고 개인연금을 통해서 월세소득 합해서 300~400만 원 정도의 생활비를 만들겠다는 게 이분의 목표였습니다. 그걸 지금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핵심이 뭐였냐면 무엇보다 캐시 현금 흐름을 중시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현재 소비지출 통장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꼭 한번 해보시면서 이 부분을 자산 정리와 함께 해나가신다면 이분처럼 진행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직장인 하면 머스트 해브 아이템 뭐가 있습니까? 많은 분들이 딱 신입사원으로서 재테크를 시작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청약저축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분이 회사 들어가자마자 반드시 만들라고 얘기하는 게 청약저축이죠. 근데 요즘에 부동산 미분양도 많고 해서 청약저축이 과연 필요 있을까?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많죠. 예, 근데 필요합니다. 왜 필요한지 이제 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자, 청약저축, 청약통장에는 총 3가지가 있죠. 이건 다 알던 건데 이게 또 법 제도에 또 바뀔 것 같아요. 근데 현존하는 건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 그리고 새롭게 나왔던 주택청약종합저축이라고 있는데 지금은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이 종합저축을 활용을 하는데 예금, 부금, 저축의 차이는 국민주택에 청약을 할 거냐, 민영주택에 청약을 할 거냐. 청약저축은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LH, SH 이런 데서 공급하는 국민주택에 청약을 할 수 있는데 청약저축은 단 가입 대상에 제한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걸 싹 합해서 만든 게 주택청약종합저축인데 이 3가지를 한꺼번에 다 담았어요. 그리고 얘는 또 누구나 가입이 가능합니다. 무주택 여부에 관계없고 우리 자녀분들 이름으로도 이렇게 미리미리 증여 목적으로 해주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주택저축의 또 하나의 장점을 말씀드리면은 재테크 측면에서도 괜찮습니다. 그냥 청약이 아니라 그냥 그 자체의 금리 측면도 나쁘지 않습니다. 현재 이율이 이렇게 됩니다. 1개월 이내에는 이율이 없지만 1년 미만에 2%, 1년에서 2년 사이에는 2.5%, 2년 이상이 3.3%인데요. 적금에 2년 이상 불입했는데 지금 현재 시중은행에 보면은 한 3% 초반을 주는데 얼추 적금하고도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습니다. 그리고 청약저축은 또 하나는 소득공제가 됩니다. 납입금액에 대해서 40%까지 소득공제까지 되기 때문에 무주택자에 한해서요. 소득공제까지 되기 때문에 소득공제 효과와 향후 또 청약의 효과 이런 부분들까지 감안한다면 청약저축도 반드시 하나 정도는 가지고 있을 만한 상품 중에 하나라고 보여집니다. 자, 근데 청약저축은 이제 사례를 좀 통해서 보면은 사실 이것도 있지만 청약저축의 가장 큰 혜택 중에 하나, 특히 서울권에 사시는 분들의 가장 큰 혜택 중에 하나는 저는 시프트를
예, 뽑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기 전세주택이라 하죠. 실제 이 시프트 같은 경우는요, 그 청약저축을 가입한 사람만 청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부금이나 예금은 안 되고요. 자, 그런데 시프트 같은 경우는 정말 무주택자들에게는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 시프트를 활용한 사례자 한 분을 말씀드릴게요. 그 마포구의 시프트의 20평대 아파트를 청약을 받아서 실제 지금 장기 20년 동안 전세에 문제 고민 없이 지금 살고 계신 분인데, 이분은 왜 시프트를 했냐면, 이분 저랑 상담을 할 때 보니까 한 달 저축 여력이 가족 자녀 교육비도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전체 자산이 1억, 지금 다세대 주택의 빌라에 그 1억의 보증금으로 전세를 살고 있었고, 금융자산 2천만 원이 전체 전 재산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집을 살려고 한다면 어떻게 돼요? 집을 살려고 한다면 또 무리한 대출을 받아야 되고, 이분 같은 경우 집을 산다면 아마도 저축 여력이 없어질 겁니다. 그러면은 다른 준비가 전혀 안 되죠. 그렇다고 넉넉고 있을 수는 없고 80만 원 저축하는 금액 가지고 또 저축을 해서 집을 산다는 것도 무리인 것 같으니까 청약저축을 미리부터 활용을 해서 마포에 있는 24평 아파트의 그 시프트 제도를 활용해서 들어가겠다 생각을 하고 아예 H당 청약저축을 가입을 한 겁니다. 그럼 24평 아파트 청약저축 가입 대상 조건이 어떻게 되냐면요. 청약저축 가입 2년이 경과했을 때 월 납입 금액이 24회 이상을 납입을 하고, 그 다음에 1순위 요건입니다. 그리고 2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에 세대원 소득 금액의 합이 가구원 수별 가구당 평균 소득 70% 이하인 세대에게 먼저 공급한다. 이분이 소득이 이렇게 많은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가구원 평균 소득에서 여기서 이제 경쟁 요건이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조건들을 미리 안다 한다면은, 미리 알고 준비한다 한다면 청약저축은 반드시 가지고 있는 게 좋습니다. 그냥 금리만으로도 괜찮고요. 그래서 저축을 할 때 두 번째라고 제가 그래서 두 번째로 넣었던 이유가 바로 청약저축을 두 번째 넣은 이유가 금리적인 측면, 세금적인 측면, 향후에 우리가 주택 문제를, 거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측면까지 내가 지금 소득이 작다고 하더라도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하시면은 주택청약저축은 반드시 가져갈 상품 중에 하나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직장인이라 한다면, 이거는 지금 좀 연세 있으신 분들 안 맞을 수도 있는데요. 반드시 일찍 저축하자입니다. 특히 남자분들 결혼 전까지 뭐 저축 전혀 안 되는 분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주변에 우리 아들 저러지 않나 뭐 이런 어머님도 계실 것 같고요. 한 달 벌어서 정말 저축 하나도 없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제가 말씀드리면은 일찍 저축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 제가 한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한번 수식을 가지고 예시를 드는 건데요. 먼저 A라는 친구와 B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A는 정말 성실해서 회사 입사하자마자부터 월 150만 원씩을 저축을 계속합니다. B는요. 뭐 A보다 월급도 더 많이 받는 좋은 회사에 들어갔어요. 근데 이런 저축에 대한 생각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3년 후쯤부터 보니까 A가 돈을 좀 모았다는 얘기를 들어요. 그래서 내가 소득이 더 많은데 난 제발 저축 더 많이 할 거야. 그래서 3년 후부터 200만 원 저축을 하게 됩니다. 자, A가 3년 동안 모은 돈이 5% 수익률 해가지고 5,800만 원 정도 모았습니다. 150만 원씩 해서. 그리고 B는 그 5,800만 원을 따라잡기 위해서 3년 후부터 월 200만 원 저축하게 됐는데요. 수익률 5%를 적용을 하고요. 5%를 적용을 하고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이 B가 A를 따라잡는데 딱 3년 늦게 시작했고 월 50만 원씩 저축을 더 해요. 1년에 600만 원을 더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5,800만 원 따라잡기 위해서 몇 년이 걸리냐면요. 5% 수익률일 때도 3년 먼저 저축한 금액을 따라잡기 위해서 13년이 넘는 시간이 걸려요. 13년을 50만 원씩 더 해야 된다. 야, 이 굉장히 크죠? 자, 먼저 150만 원 저축을 하면은 A 같은 경우는 150만 원씩 12년 저축을 하잖아요. 수익률 5% 가지고 감안하더라도 4억 93만 3,416원이 만들어지고요. B 같은 경우는 200만 원씩 저축했음에도 불구하고 12년 후에 물론 3년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3억 9,452만 7,460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일찍 저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때 또 시간이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1% 차이에 의해서 반돈 차이도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수익률 격차가 크러나면 이 시간은 더 길어야 돼요. 이 시간은. 만약에 제가 지금 5% 얘기했지만 만약에 6%다 그러면은 15년, 20년 이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세 번째 일찍 시작하기 이 부분은
반드시 지금 만약에 우리가 막 그 신입사원을 시작했다 한 분이라 한다면은 앞에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대로 소득 지출 나눠가지고 월 고정저축액 산정을 하고 그 저축을 꾸준하게 소비 통제해가면서 앞으로 계속 해나간다 생각 가지고, 그리고 내가 목표를 뭘로 잡는다? 뭐 내 집 마련이 됐든, 특히 신입사원이면 결혼 자금이 됐든 그 자금들을 지금부터 목표를 세우고 이 자금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가고 보도록 하면 정말 많은 걸 이룰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 제가 네 번째는요. 이게 재테크에 맞나 싶기도 한데, 이제 많은 분들 상담을 하다 보면 의외로 많은 분들이 낭비를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보험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보험료 한 달에 얼마씩 내고 있나요? 자, 전제 조건으로 제가 하나를 말씀드리면요. 보험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매월 돈을 넣어서 뭐 갑작스레 다치거나 아프거나 뭐 사고를 났다거나 이랬을 때 필요한 보장성 보험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런 게 있죠. 뭐 매월 저축처럼 돈을 넣어서 내가 노후에 쓰겠다. 그래서 목돈을 만들어서 우리 자녀 교육비를 만들겠다.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 이러한 저축성 보험 두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보장성 보험을 얘기하겠습니다. 저축성 보험 저축이니까 나중에 따로 제가 보험 시간을 따로 이제 연금이나 이런 걸 만들어 드리겠고요. 자, 보장성 보험 한번 생각해 볼까요? 보장성 보험은 여러분 비용입니까? 저축입니까? 네, 비용이죠. 내가 갑작스럽게 잘못될 때를 대비해서 미리미리 한 달 준비를 하겠다. 얘를 해지하면 돈이 나오는 게 있을까요? 예, 없는 게 정상이죠. 근데 많은 분들이 여기에다가 이제 적립성을 포함해 시켜가지고 정기 보장성 보험료는 3만 원인데 적립보험료 7만 원 해가지고 이제 뭐 한 20년 내고 나서 내가 아플 때가 보장 받았는데 20년 냈는데 뭐 원금의 80%를 준다. 그러니까 좋아 보이잖아요. 보장도 받으면서 마치 저축도 된 것 같지만, 차라리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한 2, 3만 원을 저축을 하고 보장성 보험료를 내고 한 7, 8만 원을 저축 상품 있잖아요. 뭐 적금이라든가 뭐 펀드라든가 이렇게 넣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나중에 받는 돈을 계산을 해보면. 근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섞는단 말이에요. 절대 섞지 마세요. 보장성 보험은 절대로 순수 소멸용으로 이렇게 가지고 계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보장성 보험 같은 경우 저축이 아닌 비용으로 생각해서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놓게 가입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네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따로 나중에 보장성 보험 시간을 아예 1시간을 해가지고 제가 보장성 보험 어떻게 가입해야 되는지 알려드릴 텐데, 그냥 중요한 네 가지만 설명을 드리면, 첫째, 가장 낭비하는 게 큰 게 사망위험입니다. 우리 사망위험은 왜 가입하죠? 사망위험은 남겨진 가족들을 위해서 내가 갑작스럽게 소득을 벌고 있는데 나의 소득으로 먹고 살던 가족들이 소득이 끊기잖아요. 즉, 소득의 대체가 목적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는 두 가지 보험이 있어요. 종신보험이 있고 기간을 정해서 가입하는 정기보험이 있습니다. 종신보험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종신보험은 다 보장해준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종신보험은 사망보험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사망 시에 1억이면 1억, 2억이면 나오는데 죽을 때가 100세가 되건 200세가 되건 300세가 되건 어쨌든 죽으면 1억이 나온다라는 게 종신보험이에요. 그리고 정기보험은 이런 겁니다. 기간을 정합니다. 예를 들면 60세 만기다. 그러면 내가 60세까지 만약에 60세 이전에 사망을 하게 되면은 1억이면 2억, 2억이면 2억이 나오는데 그 이후에 사망을 하면 받을 게 없어요. 뭐가 좋아요? 아, 종신보험이 좋다고요? 맞습니다. 보장성 보험의 보장 내역을 보면 종신보험이 좋아요. 하지만 보험회사들은 영리기업이에요. 좋은 만큼 반드시 뭐가 따라가죠? 비싸요. 자, 한 달 종신보험 1억짜리를 30대 후반의 남자가 가입을 하면 보통 20만 원 가까운 보험료를 내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60세 만기로 가입을 하게 되면은 한 2, 3만 원 정도의 보험료면 돼요. 그러면 한 18만 원 정도 차이가 나죠. 그런데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자고요. 사망보험은 왜 필요하다고 그랬죠? 내가 일하는 기간 동안에 내가 잘못됐을 때, 부양 책임이 있을 때, 그러니까 자녀나 이게 나를 이런 소득이 필요한 사람이 있을 때 그 소득을 만들어주기 위해 필요한 게 사망보험이잖아요. 60세 이후에 과연 사망보험 필요할까요? 일단 내 소득이 끊겼는데?
아, 60세 이후에도 일하신다고요? 아, 물론 그럴 수 있죠. 그러면 둘째, 60세 정도 되면 자녀는 성년이 돼 있지 않을까요? 성인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도 부양책이 발생하느냐? 꼭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나라 지금 남성 평균 사망 나이가 85세라고 가정을 하면 30대인 사람의 현재 이력과 85세가 됐을 때 이력이 같은 가치를 가질까요? 아니잖아요. 한 3분의 1로 줄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2, 3만 원 이렇게 매월 보장성 보험료로 정기보험을 60세 만기로 활용을 하고 한 18만 원 정도 저축을 하면 어떨까요? 얘는 종신보험은 사망을 하기 전에는 받을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만약에 내 18만 저축을 한다면 이 돈이 쌓이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내가 집을 산다는 데 쓴다든가 내 노후 자금을 쓴다든가 중간중간 쓸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상속의 목적, 물론 종신보험이 필요한 이유는 상속의 목적이 있습니다. 상속의 목적이 없다 한다면 60세 만기까지 정기보험만으로도 활용을 한다 한다면 얼마든지 보장성은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보장성 보험에 보면은 갱신형 특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암진단비라든가 뭐 뇌졸중, 뭐 이제 거기에 여러분들 오늘 만약에 내 보험 등기에 있다 한다면은 보험 증서를 한번 보세요. 여기에 뭐 암진단비 2천만 원 써 있는데 뭐 100세 만기 1년 갱신형, 뭐 3년 갱신형이 써 있다 한다면 얘는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내가 보장받는 기간 동안 3년에 한 번씩 보험료가 갱신돼서 계속 올라가면서 100세까지 가져간다. 100세까지 계속 보험료 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암 진단비인데 어떤 분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20년 내고 100세, 20년 납 100세 만기 이렇게 돼 있는 것도 있을 겁니다. 20년 납 100세 만기는 뭐냐면 20년 동안 지금 내는 보험료 그대로 내고 그리고 더 이상 안 내고 100세까지 보장받는다. 처음엔 얘가 좀 비싸 보여요. 근데 실질적으로 나중에 따져보면 얘가 훨씬 덜 내면서 보장 끝까지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갱신형 특약보다는 100세 만기 특약으로 가져가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 보장은요. 3대 진단비, 실손의료비, 장애 진단비 이 세 가지만 있으면 돼요. 보면 보장 내역에 보면은 우리가 보장 가입하는 이유는 뭐예요? 갑작스럽게 큰돈 나갈 걸 대비하는데 뭐 어떤 수술 받으면 10만 원 주고 어떤 이런 걸로 이제 보험료를 많이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보험료 구성은 이렇게 또 딱 필수 세 가지만 하시면 내가 갑작스러운 사고에 대비해서 큰돈 나갈 거를 다 대비하는 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1인당 월 보험료가 만약에 10만 원을 넘어가게 되면은 다시 한번 증서를 꼭 다시 한번 보세요. 그리고 주변에 전문가가 있으시면 다시 한번 재설계를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낭비 요소가 굉장히 많은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1인당 월 보험료 10만 원 이내를 구성해서 비용을 최소화하고 효율을 최대적으로 가져가는 방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직장인의 재테크 4가지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뭐 보장성 보험도 비용도 최소화하고 그 다음에 청약저축도 좀 활용을 하는 방법도 알아야 될 것 같고 일찍 저축해야 되고 첫 번째로 그다음 현금 흐름 무엇보다 잘 가져가야 된다는 거 이거 명심하셔가지고요. 직장인 여러분들 지금부터 이 4가지만 하나씩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미래가 분명히 달라져 있을 겁니다. 꼭 한번 해보시고요. 우리 RTN 농한TV 다시 한번 꼭 보시면서 여러분들의 방향을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